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바야흐로 우주 시대입니다. 우리 이제 민간인들도 돈만 내면 우주여행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거액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지구 주위에 어마어마한 양의 인공위성이 떠다니면서 우리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위성들이 많아지면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문제가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입니다. 미국의 가정집 덮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쓰레기 때문에 긴급 재난 문자 발송된 적이 한 번 있었었죠. 자,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위험연구실 최은정 실장 초대해서 이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주위험연구실이라고 하는 연구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네. 이게 뭘 연구하는 데입니까? 네,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위험감시센터 내에 있는 연구실 이름이고요. 저희는 이제 우주위험이라고 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주에서 오는 위험은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뭐 태양풍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가 있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우주 물체하고 관련된 건데요. 우주 물체는 크게 자연우주 물체랑 인공우주 물체가 있습니다. 예. 자연우주 물체는 이제 소행성과 같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들이고요. 이 소행성이 지구로 근접을 했을 때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말씀하셨던 인공우주 물체하고 관련된 건데요. 예.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주위를 떠도는 이제 인공위성들이 있거든요. 그 많죠. 인공위성들을 관측하고 또 그 관측을 통해서 어떤 우주 위험들이 있는지, 지구로 떨어지는 우주 물체가 있는지 또는 다른 우리나라 인공위성들과 부딪힐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개발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소행성과 인공위성 두 가지로군요. 네, 맞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합니까? 소행성이 훨씬 위험합니다. 소행성이. 네, 그런데 이제 소행성이 지구로 충돌할 위험은 사실 굉장히 희박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우주 물체로 인한 위험들이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하긴 소행성은 워낙 크니까 네, 한번 부딪히면 공룡이 멸종하듯이. 그렇죠. 그런데 워낙 크지만 개수는 얼마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지구 주위 떠돌아다니는 인공위성이 총 몇 개나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우주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1957년부터 이제 이기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간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간 이후로 이제 지구 궤도에 올라간 우주 물체들을 하나하나 카운트를 했습니다. 총 한 6만여 개가 지금 카운트가 됐고요. 6만 개. 네, 그 중에서 현재 지구 궤도상에 있는 것이 한 2만 8천여 개, 이제 곧 3만여 개 정도 돼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인공위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뭐예요? 지금 다 우주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우주 잔해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잔해들이죠? 네, 사실 아마 1957년부터 벌써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공위성들이 지구 궤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인공위성은 임무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쓰고 나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로는 그대로 우주 공간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겨진 잔해물들, 결국엔 임무를 종료하고 이제 쓸모 없어진 인공위성들. 네, 그런 인공위성들을 우선 우주 쓰레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겨진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폭발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우주 물체랑 충돌해서 생기는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편들까지 모두 우주 쓰레기라고 하고요. 예. 또 최근에는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이제 우주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생활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 생활 쓰레기 또는 이제 우주 유영을 하다가 떨어뜨리는 뭐 장갑이라든지 공구라든지 모두 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하하.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총칭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까 그 1957년 이후에 쏘아 올려진 게 6만 개라고 하셨는데 네. 그 중에 지금 2만 8천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나머지 3만 2천 개는 어디 갔어요? 지금 다 32,000개는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져서 네, 사라진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지구 궤도상에 남아 있는 것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쏘아 올려진 것들은 한 12,000여 개 정도 되고요. 사실 나머지가 다 잔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아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폭발하거나 부딪혀서 산산조각난 네.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주 미세한 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총 개수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6만여 개 정도가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상에서 망원경이나 레이더 장비를 통해서 관측이 된 것들을 센 거고요. 그 관측된 거 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지구랑 가까운 저궤도에서 발견되는 물체의 크기를 보통 한 10cm급 이상으로 얘기하거든요. 예. 이 10cm급 이상에 되는 물체들은 대부분 이제 발견이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작은 우주 물체들은 사실 카운트하기가 안 어렵죠.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보통 한 1에서 10cm 정도는 한 1억 3천여 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억 3천만 개? 1억 3천만 개 정도가 추정이 되는 거죠. 네.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어렵고 지금은 이제 관측을 통해서 우주 물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1cm, 2cm 이런 것들도 우주 공간에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 돌죠. 네, 인공위성처럼 돕니다. 사실 그 궤적에 남아 있는 이제 우주 물체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작은 우주 물체라도 우리나라 인공위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큰 위험을 주고 그 운영하는 인공위성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가 어렵게 쏘아올린 인공위성들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위험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조각도 어느 정도 속도로 돌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인공위성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지구 궤도를 도는 걸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이 되려고 하면 초속 7.8km는 넘어야 인공위성이 됩니다. 잠깐만요. 초속이요? 네, 초속 7.8km 정도 되고요. 1초에 7.8km로 움직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속도로 움직이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저희가 보통 총알 속도에 비교를 하거든요. 정말 그 제일 빠른 총알 속도가 초당 1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의 7, 8배? 네, 7, 8배, 보통 한 10배 정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속도로 돌고 있는 우주 물체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주 공간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타 없어지거나 그러지도 않는 거죠. 네, 그렇죠. 자연적으로 지구 궤도에서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그때까지는 남아있는 셈이니까 그렇죠. 이제 운영하는 인공위성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위험하죠. 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 뭐 지금 여기도 이게 아리랑 2호 모형이죠. 네. 우리가 이제 쏴올린 인공위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열심히 돌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주변에 뭐 5cm, 10cm 되는 게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주요 부품에 만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인공위성이 결국에 동작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임무를 이제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0cm짜리가 가까이 간다. 이거 피할 방법도 없잖아요. 네, 사실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우주 물체들이 어떤 우주 쓰레기가 다가온다고 할 때 아리랑 위성 같은 이제 상용 위성들은 그래도 추진 기관들이 있어서 움직일 수 궤도를 있으니까.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인공위성들은 궤도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고 현재는 그냥 사고 형태가 되는 거죠. 네.
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물체가 언제 어느 시점까지 근접하느냐를 알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는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이제 뭐 한 100m 또는 1km 정도 근접한다고 하면 사실 미리 회피 기동을 하는 셈이거든요. 예, 네. 예. 근데 그렇게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위성도 제한돼 있다.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궁극적으로는 위성이 수명을 다하고 계속 지구 주위를 돌다가 계속 점점점 고도가 낮아집니까? 네, 우선은 자연적으로는 만약에 궤도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걸 끌려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중력권으로 끌려 내려오는 거고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결국엔 대기권에서 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현재 우주 공간을 돌고 있는 건 결국은 지구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작은 조각 얘기했습니다만 작은 조각은 지구로 올 때는 걱정이 없겠죠? 다 타버리죠? 네, 우선은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근접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은 임무 수명과 그리고 궤도 잔존 수명이 있는데요. 예. 임무 수명은 이제 우리가 전자제품 사용하면 뭐 7년을 쓴다든지 5년을 쓴다든지 이후에 이제 동작을 뭐 그 부품이 나간다든지 하면 못 쓰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임무 수명이 다 했다고 하고요. 그 임무 수명을 다 하고 나서도 지구 궤도에서 사실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조치를 못하니까. 네, 못하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걸 이제 궤도 잔존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아리랑 위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도가 500에서 한 700km 정도 저궤도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수십 년이 걸립니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임무 수명은 한 5년에서 10년 있는데요. 아하. 그 이후에 한 수십 년을 지구 궤도에 그대로 그냥 남아있게 돌다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천천히 떨어진다.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지구를 향해 오지만 작은 조각은 대기권에서 다 타버리니까 그렇죠. 괜찮은 거죠. 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의 이제 충돌과 관련된 것들을 충돌 위험이라고 하고 대기권에 이제 타거나 해서 다행히 이제 사라지면 아까 그 3만여 개 정도 되는 것들은 이제 지구 대기권에서 대부분 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라진 건데요. 이제 그러지 않고 대기권을 뚫고 지상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덩어리일 경우. 네, 이제 우선 무게가 우선 좀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제 무게가 굉장히 큰 경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1톤급 이상. 1톤. 네, 1톤급 이상의 인공위성들은 대부분 남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작은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질 자체가 불에 이제 강하게 열에 강하게 제작이 된 인공위성이라든지 또는 추진체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을 뭐 하이드라진이라든지 과거에는 핵 연료도 탑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상으로 떨어졌을 때 남게 되고요. 이제 그 남은 잔해들 때문에 이제 지상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작년 초인가 우리 국민들한테 전 국민 재난 문자 발송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뭐였습니까? 뭐가 이렇게 위험했었습니까? 아, 네. 이제 작년 1월 9일에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서 이제 근처에 떨어졌던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발사했던 인공위성인데요. 저희가 ERBS라고 해서 지구 복사를 측정했던 관측 위성이었고요. 예. 그 인공위성이 이제 임무 수명을 다 하고 한 20년간 지구 궤도에 남아 있다가 떨어지게 된 거죠. 대기권으로 이제 근접을 하게 됐는데. 근데 다 안 타버리고 남았군요. 네, 그 인공위성의 무게가 2.5톤 정도 됐습니다. 2.5톤짜리.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사실 2.5톤이 돼도 이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고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런데 이 나사에서는 이 ERBS가 이제 곧 떨어질 걸로 예측을 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빨리 떨어뜨리기 위한 또 조정을 그 전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뜨리는데 실질적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경우라 사실 이제 나사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경우였죠. 네. 그런데 2.5톤 정도 되고 당시에 이제 한 1월 7일 정도, 8일 정도에 이제 바로 떨어지기 하루 전에 나사에서 발표를 할 때 이 인공위성이 떨어져서 지상에 피해를 입힐 확률이 9,600분의 1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다 타버릴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다.
타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남은 잔해가 지상으로 떨어져서 피해를 입힐 확률을 9,600분의 1. 9,600분의 1이라고 한 건데요. 9,60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별거 굉장히 아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락 위험에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그 발표된 내용을 보고 이거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물체가 떨어질 시각과 지점을 예측을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너무 확률적으로 높은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순간 바로 비상 소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심하십시오 전화 문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제 그 전날부터 어떻게 조심해요? 그렇죠. 사실 그 전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저는 그 우주 물체가 추락했을 때 추락 위험의 이제 시각이라든지 지점을 저희가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최종 추락 예측 지점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긴급 대응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그러면 천문연구원에서는 우주 물체 추락 비상 상황실이 그렇겠죠. 열립니다. 네,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재난 대응처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떨어질 위험들을 이제 하루 다음 날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속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사실 한 12시간 전까지도 우리나라가 가장 유력한 추락 예측 지점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제 당일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문자를 발송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주 물체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요. 만들어 놨어야죠. 네네. 특히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충돌 위험에 있을 때 관련한 이제 대응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주 물체가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 만약에 대기권에서 지나서 항공기들이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그렇죠. 지역에서 비행기랑 충돌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물체의 재질을 사실 저희가 전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에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떨어진 물체를 누가 사람들이 만지거나 했을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있죠.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일에는 이제 굉장히 그 확률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우선은 알리는 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전 국민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행기 운항도 일시 중단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일 이제 저희가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해서 그러니까 30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1시간 정도가 추락 예측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항공기 운항을 좀 지연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선박 운항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선박도. 네, 그리고 군에서는 이제 우주 물체 추락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모니터링이지 따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 뭐 대비하시고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은 추락 물체에 대해서는 우선은 떨어지는 물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선 인식을 하고 가능하면 안전한 위치로 대피를 하는 건데요. 건물 안에 안에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직접 맞을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늘에서 뭔가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든지 또는 물체가 떨어지는 걸 본다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막고자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우주 쓰레기 낙하 물질 위험 때문에 재난 그 문자가 간 건 딱 한 번이죠, 지금까지. 네, 당시에 그때가 최초였고요. 이제 그렇게 보내기까지 그 전에도 이제 그런 대비책은 있었는데 사실 이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근데 실제로 다행히 우리 벗어났죠, 우리 지역은.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게 관측이 돼서요. 다행히 동해안 지나서 떨어졌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떨어지는 그 상황을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장면을 저희가 관측을 했고 어디 떨어졌는지를 아직도 모르는군요. 그렇죠. 저희가 추정만 하고 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동해안 정도 떨어졌을 걸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어떤 가정집에 그렇죠. 지붕을 뚫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건 뭐였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스토리인데요.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지금 이미 우주인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제우주정거장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있죠. 예. 네, 거기에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터리들이 있는데요. 그런 배터리들이 다 쓰고 나면 사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들을 모아놓은 거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데 예. 처분하는 방법은 지구로 떨어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주정거장 내에서는 이제 그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떨어뜨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팩을 떨어뜨렸죠. 2021년에. 예. 그런데 이제 그 떨어뜨린다고 해서 바로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2021년에 떨어뜨렸는데 3년 걸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떨어뜨리는 결정을 하고 이제 우주 정거장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거보다 고도를 낮춰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뭐 수직으로 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궤도를 인공위성처럼 돌다가 이제 중력권에 이끌려서 점점 고도가 낮아지고 대기권으로 떨어지는데요. 그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떨어뜨릴 결정을 할 때는 이게 다 타버릴 거라고 믿어야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대부분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지구가 거의 한 70%는 바다니까 맞아요. 바다에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했는데 이제 그걸 지켜보는 그 궤적 안에 사실 플로리다가 굉장히 작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을 지나갈 거라고 미리 예측은 했는데 정말 잔해가 그렇게 가정집에 떨어질 거라고는 몰랐죠. 많은 분들이 모르셨죠. 네. 그래서 발견이 된 이후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정말 하늘에서 갑자기 날벼락에 떨어진 거니까 그 부품들의 재질을 이제 분석을 의뢰를 해서 보니까 그게 배터리 팩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떨어진 게 뭐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 거였답니까? 네, 대략 한 발표되기로는 한 700g 정도 되는 물체라고 하고요. 700g은 네. 소고기 한 근이 넘는 건데 대단한 거네요. 네, 근데 굉장히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했었던 거죠. 사실 2층 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2층 집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더라고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2층 지붕 뚫고 1층과 2층 사이에 이 또 그 천정 뭐 바닥을 뚫고 또 뚫고 지하까지. 그렇죠. 네. 이야.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 이제 맞으면 즉사하겠는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리고 또 집에 있었어도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놀라는 일이잖아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통 우주물체가 아까 초속 한 7에서 8km 정도로 돌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기권을 통과하면 속도가 좀 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기권에서 지상으로 떨어질 때까지도 초속 한 1에서 4km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알의 몇 배 속도는 유지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바로 발견하기도 어렵고 피하는 방법도 사실은 마땅치 않은 거죠. 지금까지 그런 우주 낙하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인명 피해로 보고된 사례는 없는데요. 다행이네요. 사람이 직접 맞은 사례는 있습니다. 맞았어요? 네. 근데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다행히 굉장히 이제 작은 조각에 맞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떤 물체인지 모르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뭔가 알루미늄 캔처럼 구겨진 것들이 발견이 되고 실제로 이제 맞으신 분도 계십니다. 산책하다가. 총알 몇 배 속도인데도 안 다쳤어요? 네. 그래도 이게 굉장히 작아지는 파편들 중에 일부는 이제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맞은 적까지도 있다.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아직 없지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뭐 선박이나 차량에 충돌한 이런 경우는요? 차량에 이제 뭐 물체가 떨어져서 이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거군요. 네, 이제 최근에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우주 물체들에 대한 사례들이 사실 과거에도 없진 않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사례가 수집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CCTV라든지 많은 이제 기록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험성도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쥐도 새도 없이 떨어진 것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겠죠? 지금도 하루에 몇 개씩 떨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산에, 들에, 바다에 떨어지는 것들 수없이 있는 거죠. 네, 네. 위성들의 충돌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캐슬러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읽었는데 네. 이건 뭡니까?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가면서부터 인공위성들이 점점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또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또 그대로 남는다는 것도 이미 인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이게 다 결국 쓰리가 된다는 거 알고 네. 있죠. 그리고 또 사실 우주 공간에서는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아까 이랬던 유성체 같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공위성은 유성체하고도 부딪힐 확률도 그렇죠. 있는 거죠. 어떤 물체랑 부딪혔을 때 인공위성은 사실 폭발을 하거나 파편화돼서 부서지게 되는데요. 그 잔해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결국엔 또 그 잔해들로 인해서 다음 인공위성 또 폭발하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예. 이제 나사의 연구원이셨던 도널드 캐슬러 박사님이 1978년에 이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캐슬러 증후군,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캐슬러 신드롬이 실제로 발생할 거라고 예측한 분이 많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캐슬러 신드롬은 위성 잔해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위험은 증폭된다. 더 증폭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그러니까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07년에 중국이 자국의 이제 위성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실험을 하면서 파편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는 왜 의도적으로 파괴를 했어요? 이제 이게 위성 요격 무기 실험인데요. 하하. 네, 미사일로 위성을 요격하는 실험들을 사실 이제 우주 강대국들은 이미 여러 차례들 했었고요. 예. 근데 문제는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파편들이 그렇죠. 다른 인공위성에 이제 영향을 위협을 미치는 하죠.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리랑 위성 2호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리랑 위성 1호나 2호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 파편이 된 것들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렇죠. 이제 생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됐고요. 더 중요한 사건은 실제로 2009년에 이리디움이라고 하는 미국 상용 통신 위성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다 쓴 인공위성 이제 다 써서 버려졌던 코스모스 2251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위성하고요. 실제로 두 위성이 부딪혔어요. 충돌했어요. 네.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났겠네요. 산산조각이 난 거죠. 실제로 이 두 위성이 충돌할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당시에 분석하는 기술로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고 파편들이 관측이 되면서
이 파편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위성이 또 위험해지죠. 결국에 이런 현상이 바로 이 캐슬러 신드롬이 현실화됐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네요. 네, 이미 현실화되고 점점 있다. 위험해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우주 쓰레기, 우주 파편들에 대한 위험,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저궤도에 지금 다 밀집해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상업 위성들도 쏘는 게 전부 저궤도로 쏘잖아요. 많은 위성들이 저궤도를 이용합니다. 거기 아무래도 싸니까 거기까지 쏘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 지구랑 가깝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죠. 기능하기도 쉽고. 네, 관측을 할 때. 근데 다시 말하면 제일 위험한 데다 계속 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기도 합니다. 사실 위험을 감수하고 그 충돌 위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감안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궤적이 된 상황이죠. 네. 인류는 우리가 뭐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뭐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도로들은 차들이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주에서도 이 고도가 한 보통 한 500에서 1000km대를 보통 저궤도 영역에서도 가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지금 많은 통신위성, 관측위성, 과학위성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향해 오기 때문에 이제 뭐 직접적인 피해까지도 우려가 되는 건데 이걸 혹시 더 그냥 멀리 날려보낼 수는 없어요?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저궤도는 지구랑 가깝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는 거고, 만약에 고도가 1000km 정도 이상 올라가면 사실 대기권으로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가 한 36,000km가 되는 정지궤도 영역은 지구 궤도로 가져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보통 그 영역에서는 지구 밖으로, 그러니까 그 궤도 밖으로 위성을 보내는 그렇죠. 그런 궤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정지 궤도는 특히 적도 지역에 그 지역은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라서 거기에다 만약에 인공위성을 갖다 놓으면 그 인공위성하고 지구 자전 속도가 같이 돕니다. 똑같이.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 위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위성도 우리 한 지역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영역인데 그 영역에 많은 인공위성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 지구로 떨어질 위험은 없는 거네요. 그거는 떨어뜨리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대신에 거기도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 쓰고 그대로 남겨지면 그 영역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들은 애초에 다 쓰고 나면 고도를 한 100에서 200km 높여가지고 버리도록, 더 위로 날려버린다. 네, 위로 날려버리는 그런 폐기 기동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리를 비켜주고 다음 인공위성이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요. 네. 몇 년 전 영화 승리호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 우주 쓰레기 잡으러 다니는 그 우주선. 네.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가능한 현실이 되고 있고요. 많은 이제 우주 선진국에서 이 위성의 임무 중에 하나로 이 우주 물체들을 처리하는 청소 위성을 개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 위성이라고 해서 뭐 다 쓴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잘 수집해 주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쓰레기 중에 그것도 허가된 위성들을 골라야 되겠죠. 우주 물체를 골라야 되고 가서 이제 그 물체만 가지고 와서 같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위성만 고도를 낮춰주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직 논의 단계죠? 네,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는. 네, 지금 실험 위성들은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폐기 기동을 폐기를 할 수 있는 청소 위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과제가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높이 띄운 거는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지금 대부분은 저궤도라서 그건 불가능하고 결국 이거를 뭐 산산조각 내는 방법도 위험하다. 결국은 그냥 감시하는 수밖에 없군요. 현 단계로서는. 네, 현재는 우선은 감시를 해서 어떤 우주 물체들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네. 우주 물체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 물체를 관측한 것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날 하루나 이틀 뒤에 이 우주 물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 궤도를 예측을 하고 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최대한 피해갈 수 있도록 예, 하는 예.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연구원에 우주 위험 감시 센터가 있는 거고 네.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천문연구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별을 바라보는 거고요. 별을 관측하는 방법에는 이제 광학과 전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광학을 이용한다는 게 결국에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하는 그렇죠.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별, 뭐 이렇게 다른 천체들을 관측을 했다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망원경은 인공위성을 관측을 하고요. 그 인공위성을 관측을 해서 궤도를 알아내고 그리고 다음에 궤도를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망원경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망원경뿐만 아니라 이제 전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카시오페이아 프로그램 이런 게 네, 있습니까? 네. 이게 그게 뭡니까? 카시오페아는 이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이 카시오페아는 이제 제가 이름을 카시오페아라고 지었는데 이게 이제 뭐 영어로 풀이할 수도 있지만 이게 궤도를 예측하고 그러니까 관측한 것들을 바탕으로 궤도를 예측해서 위험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여기에 가장 그 시초가 됐었던 거는 제가 이제 2018년에 탱궁의 중국의 우주 정거장 탱궁 1호가 있었는데 예, 예. 당시 그 우주 정거장 탱궁 1호가 지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주 정거장이면 인공위성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네, 건데 당시에 8.5톤 정도 됐었고요. 그게 추락을 해요? 네,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는 위험이 있었는데 그 인공위성의 그 우주 물체가 떨어지는 위험이 사실은 그 전 몇 년 전부터 예측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제가 그동안에 개발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정확도가 높다라는 게 당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검증이 되면서 우리가 1등한 거예요? 정확한 그 이게 예측? 이제 예측에서는 어떤 1등, 2등 이렇게 순위를 할 수는 우리가 맞춘 없고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 범위가 사실 다른 나라보다 한 2배 정도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비용을 사실은 줄였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뭐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할 때 이름을 이제 카시오페아라는 이름 명명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쩌다가 이 우주 쓰레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석사 학위를 할 때 이제 주제로 이 우주 쓰레기를 정했는데요. 왜요? 왜? 제가 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97년도에 이제 인공위성에 대한 궤도 역학을 공부를 할 때 당시에 이제 뭐 인공위성이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이 이제 1호가 발사가 됐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연구 과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인공위성 개발에 많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 뭐 우주 쓰레기를 그 당시에 고민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우주 쓰레기가 90%였습니다. 전체 비율 중에. 그리고 우리나라 위성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위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앞으로 점점 커질 거다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주제였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지도 교수님도 한번 권해주셨었고 저도 이미 인공위성 개발하는데 많은 이제 우수하신 연구 인력들이 가고 계셔가지고 좀 저만의 좀 분야를 찾고 싶었는데 고유 영역. 네, 당시에도 고유 영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고요. 그 중에 이제 우주 쓰레기가 눈에 들어왔었고 또 다행히 이제 그런 연관 주제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서 발표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작이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진짜 계속 그 위험은 커져가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필요성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네. 필연적으로 이거는 뭐 한국, 미국 따로따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제 공조가 필수죠. 네, 맞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 협력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엔 차원에서 유엔 산하에 이제 유엔 코퍼스라고 하는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외기권 즉 대기권 밖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 네. 그래서 유엔 코퍼스가 이제 매년 열리면서 그 회원국들이 모여서 거기 한국 대표시죠? 네, 제가 2014년부터 참석을 하면서 지금 이런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제가 이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제일 눈에 띕니까? 우선은 2014년에 이제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에서 우주위험 대비 기본 계획을 만들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그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주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게 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사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대비 기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보면 각 나라들마다 우주 쓰레기 저감 계획 또는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는 제로 데브리 차터라고 하는 우주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헌장을 발표하기도 하면서요. 해야죠. 정말 글로벌 이슈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그런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위성도 벌써 이제 실험하고 막 그런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비하는 우리 기술적 노력도 계속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관심 갖고 필요하다라는 거는 같이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까지 우주 발사체 쏜 게 57년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하지만 아직 단 한 명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니까. 네, 사실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럴 피해가 앞으로도 없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우리 최 실장님 몫입니다. 계속 감시, 관리 감독 그리고 뭔가 대비책 마련 앞장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지구 주변 한 400~500km 되는 저궤도라고 해도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뭐 쓰레기가 막 둥둥둥 떠다니는 이 모습 혹시 머리에 떠오르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이런 노력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경각심은 우리 함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